9층 시사옥의 유튜브 버전 킹창 가사국 레카케이 진행하는 김기아 기자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 이제 1년 됐습니다. 9층 시사국에서 이 땅의 청년들, 이제 이 시대를 이제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이 1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청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우리 지상파 방송에서 가졌단 말이에요. 하지만 너무 짧단 말이야. 너무 짧고 뭔 얘기하는지 들을만하면 뭐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볼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직접 6분을 여기 다 모셔가지고 사실은 이런 얘기였다, 사실 내 주변에서 이런 얘기도 많다,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저는 김기아 기자고요. 자기 소개해 주시죠. 자기 소개해 주시죠. 당장. 네, 안녕하세요. 아림입니다. 네. 네, 지금 대학생이고 27살 서대문구에서 거주 중입니다. 좋았어.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수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 이제 만 37이고 외국계 무역상사단이고요. 영수입니다. 다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슬입니다. 저는 꿈 많은 청년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 계신 이름들은 다 가명이죠, 그죠? 네. 가명입니다. 자, 여기 이소님부터. 전 미서입니다. 있습니다. 또. 저는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어머, 그렇습니다. 자, 저는 지금 28살 수원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은혁입니다. 다음 우리 단단님. 네, 안녕하세요. 26살 단단이라고 합니다. 가명이 단단인 이유는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돌이어가지고 단단이라고 하게 됐고요. 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아무튼 9층 기사국 방송에 나왔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요. 자, 여러분, 제가 룰이 방송과 아예 달라. 거기서 이제 발언권을 얻고 말하잖아요. 발언권 얻지 마. 그냥 하면 여러분 다 마이크 달렸으니까 말씀하시면 되고, 그리고 자, 이렇게 OX 요거를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하나씩. 그래서 이따가 제가 공통 질문 드릴 때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나 저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 있다, 아니면 뭐 추가 의견 있다, 뭐 이러면 이거 들으면서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아니면 그냥 치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치고 들어오셔도 돼요. 저희가 오늘 많은 얘기는 할 수 없고, 우리도 또 시간이 또 짧으니까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이슈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사실 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그 전 정부의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서 1년 정도 지났는데 이 부동산 정책이 1년 만에 갑자기 막 집값이 막 다 이렇게 막 떨어지고 누구나 다 집을 뭐 사기 쉬워지고 그럴 수는 없겠죠. 하지만 뭔가 조짐이나 아니면 희망이나 방향이나 이런 거 있을 거 같습니까? 기대 같은 거. 그래도 정부가 바뀌고 이게 바뀌니까 좀 달라진 것 같긴 하다. 좀 그래도 전보다는 윤석열 정부 1년 지나니까 내 집 마련 그래도 희망이 보인다. OX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XX. 뭐 다 X야? 다 X야. 싸울 게 없어. 근데 올 X 하시면 뭐 쉽지 않죠.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니 일단은 근데 집값이 뭐 떨어졌다고는 해도 근데 일단은 뭐 지금 실질 임금이나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봤을 때는 주택이나 뭐 이제 아파트를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청년들이 이런 집을 구매하기에는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정부가 노력해온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땐 전혀 노력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전 정부 탓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지금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부동산은 그냥 간단해요. 유동성이 풀리고 그 저금리면은 가격은 올라가고 그냥 고금리에 유동성이 줄어들면 가격은 내려가요. 그냥 그런 시기에 문재인이 있었고 윤석열이 있었을 뿐이지. 부동산 정책은 백약이 무효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정말 획기적 방안이 나오지 않고서는 이거는 풀 수가 없다. 근데 그 미국도 못 잡아요, 이거는. 한국도 못 잡고요. 이거 어차피 그 돈이라는 거는 이제 전 세계가 다 얽혀 있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많지 않나? 많지 않지 않나? 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것 같다. 네. 근데 청년 이제 주거 관련돼서는 전 정부랑은 좀 어떻게 좀 달라진 것 같으세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냥 사실 20대 중반이나 후반 취준생이나 학생들한테는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주택 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만 해도 그러니까 월세를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전세가 이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가격이니까 사실 모아둔 돈도 아무리 모아도 수도권의 오피스텔 한 5평짜리가 1억이 넘어가니까 뭐 한 5년 이상 모아야 되는데 그렇죠. 언제 그러면 전세 자금 맞아. 모아서 전세를 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살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뭐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좀 더 이제 높여주고 그래서 이제 대출 비율을 좀 높여주기도 하고 막 그냥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글쎄요 그 20대나 지금 뭐 30대까지 해가지고 대출을 끼지 않는 이상 지금 집을 구매하는 것 자체는 좀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여파가 계속 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떻게? 근데 대출은 대출 없이 네. 집을 살 수가 있나? 그쵸. 지금 대부분 대출을 다 끼고 우리가 살죠. 통장에 있는 네. 돈으로 뭐 차도 못 사는데 차도 할부로 사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은영님이 얘기해주신 대출을 아무리 받아도 70, 80 나와도 못 사는 거죠. 근데 청년들은 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맞다.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저도요. 근데 사실 저도 없어요. 우리 그거 보자. 나는 꼭 집을 사야 한다고 생각한다. OX.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집 꼭 사야 한다. 5가 3명. 반반이네. 꼭 안 사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꼭 집이 제 거일 필요가 없어요. 남의 그냥 거. 이런 좋은 집에 살고 그냥 이렇게 전망 좋고 하늘 바라볼 수 있고 이거 제 집이면 좋겠네요. 좋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빌려서 내 집 아니더라도 재밌게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 와서 이제 고기나 구워 먹고. 근데 굳이 이제 집을 소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미니멀 라이프. 예,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나 미니멀 라이프 되게 좋아하고. 주변에 그런 이런 얘기하면 친구들도 그렇다고 그런 얘기해요? 몇 명 있어. 이게 파가 갈려. 그러니까 무조건 사야 돼. 있구나. 이런 애가 있고. 어. 아야 사도 저랑 이렇게 동의하는 애들이 있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월세로 이제 얘기를 하죠. 네, 이제 월세로. 월세살이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음. 월세가 올랐나 안 올랐나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좀 체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집을 투자의 개념으로 보면 무조건 사야 되는데 그냥 내가 그냥 뭐 2년이건 일단 살다가 또 뭐 옮길 수도 있고 그런 걸로 하는 사람들은 또 안 사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집을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거주하는 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굳이 사야 된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 사서 대출 받아서 갚느니 그냥 월세 내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나쁘지 않지 않나. 나쁘지 않지 않나. 자 그럼 우리 투기 세력들의 말을 들어봅시다. 우리 투기 세력들. 저는 투자보다는 네. 내 집이 없으면 굉장히 서럽고 나중에 정말 내 집이 없으면은 진짜 하루살이처럼 살아야 되고 진짜 거지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월세 예를 들어서 2년 계약하면 2년 동안은 뭐 그래도 근데 살수 있잖아요. 2년이 지나면은 내 집이 아니니까 그쵸, 또 그쵸. 나가야 되고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제한되는 것들도 되게 못을 많고 못 박죠. 그런 에어컨도 못 사소한 고쳐. 부분도 있고 아. 내 집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럼 계속 돈이 나가는 거고 돈을 모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돈을 모을 수 없다. 제 이제 개인적인 배경은 사실 북경을 오래 살다 왔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2008년 올림픽 그리고 나중에 한 2010 몇 년, 14년도에 떠나긴 했는데 그때 이제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벌었냐 그러면 이제 북경에 집 사놓은 맞아. 그때 북경 아파트 엄청 비싸다고 엄청 그랬었어. 비싸. 맞아요. 나 그 소문 들었어 그때. 그래서 사실 그런 걸 보면 사실 집이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중장기적인 안전 장치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집을 투자로 보는 것이 곧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무슨 일 있었을 때 집 하나 있는 거랑 없는 건 다르니까 안정감 갖고 할 수 있다. 저 혹시 이게 집을 꼭 사야 한다. 혹시 더 의견 있어요? 그러니까 늙어보면 알아요. 그렇게 안 늙었어. 30대 중반이야. 그러니까 미선이 그러시면 안 되고 집도 없으면은 너무 서러질 우리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해봤자 봉급쟁인데 쭉 이제 살다가 30, 40 넘어가면은 남는 게 집 하나 있으면 그밖에 없거든요. 아무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좀 부정적이다. 네. 는 그런 입장. 그리고 오히려 집 사는 것보다는 그냥 월세로 사면 되지 않나? 이런 마인드가 절반 정도는 있었다. 절반 정도 있었다. 있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건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볼게요.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됐는데 우리 뭐 성별, 또 장애인, 뭐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노조, 아니면 뭐 난민,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갈라치기, 뭔가 서로의 혐오, 뭐 이런 것들이 혹시 더
줄었다. 역시 윤석열 정부 대행가 모두가 통합되는 그런 아름답고 따뜻한 사회가 되었는지 아니면 되고 나서 정부 때문에 더 이런 게 갈등이 생겼다고 생각하는지. 자, 일단 줄었다. O, X 들어주세요. 자, 준비하시고.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회 갈등이 줄어든 것 같다. OX. 하나, 둘, 셋. XX. 오, 그렇구나. 그럼 소수자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윤슬님은 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전 정부에서 이 남녀 너무 갈라놔가지고. 남녀가. 근데 그게 이제 완화된 상태예요 지금. 물론 잠재되어 있는 거는 있지만 확 이렇게 부각되지는 않는. 그러니까 왜 시대예요. 약간 이렇게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시간 탓도 있죠. 시간 그러니까 이게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쳤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소리냐? 이게 원래 왜 본인의 주체적인 그런 생각을 얘기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시간 때문에? 무슨 말? 그때 부각이 확 됐다가 지금은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줄어든 게 있는데 물론 잠재는 됐겠죠. 근데 언제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일반 그냥 청년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잘 못 느끼죠. 현재 지금 갈등이 심하다라는 게 일단 남녀 갈등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것도 있고. 오케이. 근데 지금 갈등 소재는 노사 그것 외에는 없죠. 제가 봤을 때. 지금 윤석열 정부 이후로는 노사 갈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다른 갈등은 잘 모르겠다. 네. 다른 갈등 많이 좀 잠잠해진 것 같다. 노사 갈등이 좀 더 심해진 경향이 있는 더 심해진 것 같다. 저는 약간 그 노사 그런 쪽 그 협의가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리 땡겨. 왜죠? 왜요? 왜요? 아닙니다. 네네. 갑자기 어디 꺼졌어? 아무튼 윤슬님 얘기는 지금 노사 갈등이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다른 갈등이 많이 좀 줄어든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뭐 문재인 대통령 때 남녀 갈등이 심해졌다 그러는데 동의하지 않고요. 유튜브 생기고 심해졌어요. 뭐 그런 유튜버들 한 10명 넘게 있는데 보면은 몇십만씩 됩니다. 그런 양반들이 계속 심화시키는 거죠. 가령 이런 거죠. 뭐 여가부에서 한다라는 일이 주차장에 여성 전용 주차장. 이거 봐라 이런 일밖에 안 하는데 이거 폐지해야 되지 않냐. 요게 먹혔거든요. 윤석열 때. 그러니까 20대 남자, 30대 남자 뭐 등등이 사실 그렇게 열심히 정치를 대답을 시간도 별로 없는데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여가부 빨리 폐지하자. 왜냐면 니는 피해를 봤으니. 뭐 이런 것들로 이게 그거를 이용해 먹는 정치인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그게 유튜브가 시작된 시점의 남녀 갈등이라는 게 저는 잠재되어 있다가 이제 계속 터질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럼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규제를 해야죠. 그거에 관련된 어떤 사람을 조롱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혐오하고 이런 표현들을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되는데 한국 거의 안 하죠. 유럽은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을. 독일 같은 데는 여성에 대한 뭐 신체적 표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걸 합니다.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어느 정부 문재인 때도 안 했고 윤석열 때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막 다 읽어보고 막 선택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단편적인 면을 보고 하거나 이미지를 보고 결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유튜버들이 나온 이후부터 그게 속도가 되게 빨라졌다. 확실히 그 유튜브가 그 이제 많이 보급화되면서 어찌 보면 그 틈새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개인 니치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개인이 원하는 이제 소재만 찾아서 본다는 거죠. 만약 개인이 어떠한 뭐 남녀 갈등을 일으킨 유튜버만 좀 찾아본다고 하면 그 유튜버들만 찾아다니고 그거에 이제 매몰돼 가지고 이제 그런 환경에 더 이제 적응이 되면서 이제 그런 뭔가 다양한 관점을 이제 보질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 영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유튜브나 개인 플랫폼이 보급화되는 시점 이후에 이런 남녀 갈등이나 뭐 세대 갈등, 뭐 지역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이 내면에 깔려있던 게 이게 그 기저에 폭발하면서 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구독자들이 이제 그 말을 이제 환호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유튜브에 이제 인플루언서가 생기고 또 스타들이 또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유튜브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제 컨트롤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건 아닌데 물론 이제 규제나 그런 거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현실상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혐오 발언이나 갈라치 같은 유튜버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건 사실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 유튜브가 이제 위험한 이유가 알고리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본 영상들 아니면 이제 내가 본 유튜버들의 그런 정치 성향 이런 거를 알고리즘이 그냥 분석해서 알아서 추천해 주니까 그 블랙홀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집단
에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더 네, 그쵸. 그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림님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래도 갈라치기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아니요, 이유는 뭐예요? 저 중간 들었습니다. 이렇게 반반. 아 내가 보기 동그라미였던 거예요. 아, 내가 보기 동그라미더라고. 뭐지 했어 나는 이거. 그래서 동그라미에서 아 동그라미고 저 카메라 쪽을 보고 반반 이랬습니다. XX55 오 그렇구나. 저는 좀 솔직히 생각이 다른데 어떤데요? 그 유튜브하고 저는 좀 관련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거는 보다는 좀 저는 언론에서 이대남 이대녀 이거를 많이 나누고 이게 투표할 때부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이대남들한테 투표를 많이 받았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그 여성가족부 폐지 네네. 그걸로 그렇죠. 그래서 꽤 민심을 그때부터- 회복했죠. 그때부터 계속 쭉 이렇게 나누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그게 정말 강한 것 같아요. 그때 사실 선거 때니까 사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선거 때는 뭔들 못하냐 이런 말이 있긴 한데 그때 딱 그 문구 보고 어떤 생각 들었어요? 단단히 어떤 생각 들었어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나. 너무 좀 생각 없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보면은 그 여성가족부 폐지는 그때 당시 그 남자한테는 남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당연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시행했던 어떤 정책이 뭔가 실효성이나 그런 게 없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여성들한테는 이제 혜택이 돌아갔을 수도 있는데 그 남성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어야 된다라는 관점이 이게 뭐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어떻게 뭐 행보를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남녀나 뭐 이제 세대를 떠나가지고 좀 더 종합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좀 정책들 이반을 시키면은 그래도 여성가족부 폐지는 좀 재고를 하고 조금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여가부를 폐지하자는 그런 주장이 나온 그 원인이 사실 복지부랑 이행하는 그런 뭐 업무 기능이 중첩되기 때문에라고 많이들 해서 그렇게 이제 20대 남성들이 실효성이 없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왜 있어야 되냐 여가부 무슨 일 하냐. 근데 사실 여가부가 하는 일이 거의 진짜 대부분 정책들을 보면 아동, 가족, 미혼모 위주로 이런 많은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막 사이버 상의 그런 성폭력 문제 이거는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약 N번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는 해외에 있었는데 진짜 이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됐고 진짜 그 가입된 수만 봐도 정말 우리가 흔하게 길 가다가 마주칠 수 있는 사람 한 명 정도는 거기에 가입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 사회적인 인식, 그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부 차원의 그런 기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게 뭐 양성 평등 뭐 그냥 이름을 바꾼다. 이름만 바꾼다 하면 그대로 정책을 그러니까 이관해서 실행을 한다면 저는 그건 문제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다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뭐가 이 걱정이야? 그런 정책들이 사라질까 봐. 저는 이제 여자가 권리가 올라가면 남자 편해요. 그렇게 돼요. 여자가 돈을 벌면 제 짐도 줄어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자의 기득권이 100이었으면 지금 여자가 그 당시 옛날 사람들은 20, 30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돈을 남자가 쥐고 이렇게 해왔는데 여기서 여가부로 인해서 조금씩만 올라가도 40, 50만 올라가도 남자들은 이게 뺏긴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원래 그래요. 사람 마음이.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갈등 속에서 좀 있는 거지 여가부가 뭐 안 한 게 실효성이 없다라는 거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그 이게 사실 이 남녀 갈등이 아까 이제 윤슬님 말씀대로 요즘엔 좀 약간 좀 잦아들었다는 이야기가 저는 무슨 말인지는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옛날엔 진짜 양극단에서 진짜 너무너무 그러니까 입에 담기도 끔찍한 말로도 싸웠었어요. 맞아. 네, 근데 요즘에는 근데 자극적이고. 요즘엔 근데 그런 정도는 약간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고 이제 윤슬님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오프라인에서는 그렇지 않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아니면은 오프라인에서도 건전하게 토론할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장하는 거 사실은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이제 그런 취지라고 저는 믿었는데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무서운 현실이 뭐냐면 저출산 문제
지금 사실은 있는데 이게 이 남녀 이 갈라치기 이 문제와도 이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어. 그것도 있지만 그런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꼭 연애를 하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출산하고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건 선택의 문제인데. 나 이거 너무 궁금해서 자 여러분 OX 카드를 들어주시고 비혼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낮은 거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은 O, 아니다 하면 X. 그러니까 집이 갖춰지면은 주거가 해결되면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하면 O, 아니다 하면 X. 자 하나 둘 셋. XXXO. 부동산 문제라는 사람이 의견이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게 아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단단님은? 결혼 안 하는 이유요? 그냥 뭔가 내 인생 책임지기도 힘든데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자고 하면은 나 살기도 힘들다. 뒤지겠다. 그쵸. 어. 그리고 아직 평생 함께 할 만한 동반자를 네, 만났어, 이러다 만났어. 만났으면은 하죠. 아, 사람을 못 만나서 그렇다. 아, 이거 오히려 거꾸로 말할 수 있겠네. 동반자가 만났다면은 부동산이 비싸서 그럴 수 있다. 단칸방에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오, 단칸방. 그러면 지금 왜 저출산인 것 같아요? 왜 결혼도 안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한 뭐에 대한 게 인식? 이 선진국에 보면 프랑스 같은 나라를 보면은 동거도 한 형태로 받아들이죠. 그렇지. 동거를 막 시키는 거죠. 아, 맞아. 동거를 막 시켜서 좋다. 좋다. 그거를 한 형태로 바라보는 거죠. 아니 이게 해외 잘 아는 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정리해서 말하면은 전통적인 가족만 가족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런 얘기 맞아요? 네, 맞아요. 어. 동거해도 이제 가족으로 봐주고. 동거도 하고 그리고 혼자 출산해도 맞아요. 그것도. 입양해도 그것도. 저는 솔직히 그 동거를, 그러니까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되는 거 맞는데 동거는 좀 그거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기 좀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럴 줄 알고 동거를 하다가 또 이렇게 어찌어찌 해서 또 이렇게 아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거하다 그러면 이제 결혼하는 거지 뭐. 근데 그게 또 동거하다가 꼭 아이 생겼다고 저는 그건 또 아니고. 그건 또 아니에요 뭐. 제가 들은 게 있는데 북유럽 어느 국가였는데 사실 지금 기억이 안 나고 동거를 이제 대부분 결혼을 안 하고 혼인신고 안 하고 동거를 한 이유가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 그래서 이제 북유럽의 그런 동거 문화가 많이 자리 잡혔다고. 핀란드. 아 핀란드. 맞아요. 맞아요. 동거 문화에 관심이 많아. 정확히 알고 있어. 은영은 어때요? 저는 근데 그 지금 뭐 저출산이라는 게 사회적인 이제 여성들의 진출이 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여성들의 진출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이게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영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남성들은 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더 결혼을 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들은 그렇다면서.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 안 하는 경향이 그 있거든요. 통계가 나왔다면서요? 네. 봤어요, 저도. 근데 그런 게 여성들이 이제 어찌 보면 예전에는 교육에 대해서 차별도 받고 약간 그런 격차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성들이 대학도 가고 뭐 이제 다방면에서 활동도 하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여성들에게 유입되는 정보나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여성들도 이제 알 거는 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이 내가 굳이 결혼해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로 인한 어찌 보면 선진국들의 당연한 수순이긴 한데 이거가 너무 하방선에 안정해져. 0.78 이게 말이 되는 그거냐. 이게 너무 낮다. 근데 그걸 감안해도 어떤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이제 작년만 해도 0.78 이 수치가 실화냐? 그쵸. 이제 말이 되냐? 0.9에서 갑자기 0.8도 아니고 0.78 어디까지 내려갈 거야? 저는 이제 뭐 선진국 가면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한데 왜 이 나라만 유독 그럴까 하면은 그냥 살기 힘들어서잖아요. 제일 살기 힘들어. 그렇죠. 원초적인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아까 프랑스 얘기도 해주셨지만 프랑스는 동거를 해도 혜택을 똑같이 줘요. 결혼한 사람하고. 근데 재산 분할을 안 해요. 자기들끼리 그냥 재산을 가지고 왔던 거를 헤어지면 그냥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 정책은 보면 돈이 드는 정책도 아니고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 하면 되는데 그거 왜 안 하지? 윤석열 정부 왜 안 하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0.5명 정도 좀 늘지 않을까? 꼰대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 그러니까 유교걸 꼰대는 안 돼요. 유교보이 유교걸들이 이제 이거 가지고 뭐라는 거지.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제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그런 발언을 하면 이제 약간의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는 그렇죠. 게 너무 싫고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저출산의 그런 원인이 이제 여성 경력 단절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해결을 하려면 사실 여성의 육아휴직 이런 정책보다는 사실 남성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 네. 육아휴직 팍팍 쓰게 해줘야 돼. 그쵸. 그게 사실 되면 남자 여자 다 이제 육아휴직을 쓰고 그러면 각자의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러면 같이 이렇게 가족을 부양하면 그러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너무 여성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남성의 권리도 있는 오히려. 거잖아요. 네, 가정 부양에 대한 남성의 권리도 있는 건데 그거를 좀 강조하지 않았나. 오히려 네. 거꾸로네. 그쵸. 아 이분이 진짜 진정한 페미니스트네. 맞죠. 네, 근데 이게 진정한 너무 페미니스트네요. 오해를 받는 게 너무 싫어요. 저는. 그게 맞지. 네. 출산하면 의무적으로 남편도 한 1년, 2년 육아휴직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그 2030 저출산을 말하다 그 프로그램 토론에 제가 참여했었었는데 우리 그거 많이 알겠네. 근데 그거 정책들을 제가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그 저는 가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결혼하지 말아야겠다. 뭐 왜? 아이 낳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게 그 생각 드는 딱 그 포인트가 뭐였어? 일단은 그 결혼하고서 아이를 낳는데 일단 남자들이 그 기업이나 그런데 육아휴직 쓰는 걸 굉장히 눈치를 보고 결국 못 쓰게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육아휴직 그런 받는 돈이 거의 150만 원인데 팍팍 줄어. 네, 맞아요. 그, 아니 거기서 또 세금을 떼고 준다는데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일을 하는 게 더 그치, 벌어오는 게 낫지. 그런데 돈을 썼어야죠. 맞아. 그 지금 정부가 그런 걸 좀 신경 쓰면 되겠네. 예를 들어 애 나오면은 육아휴직 강제. 네. 강제가 필요해요. 강제성이 좀 있어야 돼요.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요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태원 참사를 겪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태원 참사 난 순간부터 계속 이제 보다가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출연해가지고 이제 진행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태원 참사 이후에 딱 발생과 그 이후 윤석열 정부가 잘 대처한 것 같다. O. 아니다. 너무 책임 회피였다. 문제가 많았다면 X 들어주세요.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대처를 잘했나요? O, 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X, O.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X. 자, 잘했다는 의견이 하나 있는데 왜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그 참사 현장에 있었고 그 인파 속에 있었어요. 그날? 네, 그날. 그래서 좀 아직까지도 트라우마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약간 정신과 치료도 받았었고 근데 지금 다시 말하니까 막 손 떨리는데 잠깐만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전날 거기 있었거든요. 전날. 네, 왜냐면 다음날 약속이 있어가지고 전날 있었는데도 보니까 또 굉장히 너무 충격이더라고. 친구들하고 같이 갔었던 거예요? 네. 저희는 이 골목에서 이제 뭐라 그러죠? 일어났는데 저희가 이쪽 거리에 그 술집에 있었어요. 그 마침 이제 메인 거리에 있는 술집. 네, 그래서 마침 집에 가자 해서 이제 내려오는 길에 이제 참사가 일어나서 저희 이제 다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그분들 그러면 그러니까 집에 가자고 나왔을 때도 이미 사람이 꽉 찼을 거 아니야. 아예 못 나갈 정도로. 그냥 밀려가는 약간 진짜 걸을 수가 없어요. 발이 땅에서 이렇게 떠서 그냥 밀려가는 그런 그 상황이었고 사실 내가 나 그 자리에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또 밀린 거예요. 근데 그 참사 이후로 이제 해외에서는 정말 비극이다. 굉장히 약간 애도하는 그런 물결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또 약간 놀러 갔는데 놀러 갔으면서 그런 일을 당했으면 약간 안전 불감증이라는 그런 또 너희가 잘못한 거다. 너희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비난의 그런 목소리도 있었어가지고 굉장히 좀 상처 많이 받았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몰랐고 사실 저희도 이제 인파가 너무 몰리니까 가자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사실 문제는 이
현장 대처가 느렸어요. 왜냐면 그런 신고가 정말 2시간, 일어나기 2시간 전부터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친구도 신고를 했어요. 근데 진짜 그 경찰관들, 소방관님들이 도착했던 시간이 진짜 1~2시간 늦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인파가 많다 보니까 여기 앞에서 진짜 걸어서 200m 되는 거리인데 1시간이 걸린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사전에 좀 이런 당연히 예상을 했겠죠. 코로나 이후에 처음 약간 풀린 그런 할로윈 파티고 당연히 이태원에 사람이 몰릴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사전에 그런 대책이 좀 없었다. 그러면 잘 못한 거 아닌가요? 근데 사후 대책은 그래도 적절했다. 차후에는- 차후 정부의 대처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많은 그런 지역의 그 참사 애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마련해주고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했다고 보고 잘했다. 차후에는 괜찮았다. 이거 한잔 하시죠. 네. 너무 놀라셨겠다 진짜. 저는 원래 20대 초반부터 이태원을 다녔어요. 매주 가고 매주 놀고 그랬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경찰들이 많았습니다. 요거는 체감상 알아요. 체험상 알아요. 체득한 거니까. 거의 매주 갔기 때문에 저는 이태원이든 홍대든 강남이든 많이 놀았거든요. 그런데 많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는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참상이 생겼는데 그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국가 분향소가 있는데 거기에 애들 사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시청에서 개인들이 해가지고 애들 사진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누구 친척 하나만 죽어도 여기다가 영정을 모셔놓고 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슬퍼할 자유도 안 주는 거예요. 마음껏 슬퍼할 자유. 근데 그게 이제 패착이었고, 세 번째는 안전 불감증이냐, 놀러 가서 너네 그렇게 한 거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그럼 공부해서 죽었으면 칭찬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냥 사람 죽은 거는 놀러 가서 죽었으니 안전 불감증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여론 분위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요 세 가지. 은영님은 어떤 것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이거 사건을 그러니까 잘못했다 잘했다를 얘기하는 기준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결국에 이런 뭐 세월호 사건이나 어찌 보면 이태원 참사나 다 이거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발생된 원초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엮어가지고 상대방 당이나 여당이나 야당을 비난할 목적으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사고를 당한 이제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은 상처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마저도 정치적인 관점에서 엮어야 되나 할 정도로 뭔가 어찌 보면 안타깝고 어찌 보면 좀 각박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가지고 그냥 좀 아쉽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중립으로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예.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면 콘서트에서도 여러 번 작살 나야 돼요. 그런 식으로 사고가 나야 돼요. 안전 불감증이라면 여러 번 콘서트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해야 되는데 왜 거기서 발생했을까라는 거죠. 이제 그게 내가 열을 뭐 여당을 하고 뭐 야당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그거에 대한 원인. 근데 이제 안전 불감증으로 하면은 이게 표현이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데서 이제 국가가 이제 그거를 사람이 많이 모일 거 예측이 됐으면 아까 이제 아린이 말씀하신 대로 뭐 관리를 하거나 뭔가 대책을 세우거나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내면서 국가의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나의 안전을 국가라는 조직에게 이제 위탁하는 거죠. 위탁을 맞아요. 해서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대처를 잘 못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고 이후에 뭐 한덕수 총리나 뭐 빙글빙글 웃으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박상민 장관 같은 경우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책임 없다는 식으로 한다거나 용산구청장의 행태 이런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책임자들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잘 했어야 됐는데 왜 못했냐라고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모습.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조금 확실히 어떠한 책임자들의 행동이나 이제 말투가 참 중요할 때잖아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은 미소씨는 어떻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처음에 그 일이 있었을 때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그게 진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정말 발생하기 약간 꿈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많이 죽은 게 거의 20, 30대 청년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게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정부는 이제 국민들의 그런 안전을 지켜주려고 정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아, 우리는 잘못이 없다. 놀다 죽었으니까. 그럼 놀다 죽은 사람은 국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되게 들면서 되게 슬프다 이런 생각도 들고, 책임지지 않는 정부면은 다 옷을 벗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저는 들었어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처가 느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누구 한 명이라도 사퇴를 했으면 조금 더 소위 욕을 좀 덜 먹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행안부 장관이나 뭐 경찰청장이나 이런 좀 고위직의 사퇴가 있었다면 조금 국면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무도 사퇴를 안 하니까. 그게 사퇴라는 게 사실 사퇴한다고 뭐 애들이 살아 돌아오냐 이런 질문은 되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이게 뭐가 잘못했을 때 처벌이나 뭐가 이게 뒤따라야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은 이제 난 저렇게 되지 않게 해야지, 이런 또 본보기가 있는 건데 그게 없었다는. 근데 세월호 때는 해수부 장관이 사퇴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여주기나마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네. 단단님은 어떻게, 왜? 약간 사실 행정의 대표자가 있는 이유는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해서 두는 거잖아요. 근데 회피하듯이 나는 아니야 좀 이렇게 떠넘기면서 한 명도 사퇴를 하지 않고 책임을 부재시하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이거에 대해 책임은 좀 안 졌다라고는 다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요즘에 마약 이슈도 되게 많고, 뭐 안전 뭐 이렇게 일하다가 또 죽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SPC 건도 그랬고, 또 무슨 뭐 기계 같은데 이제 청년이 끼어서, 또 이런 노동 이슈 같은 경우에도 뭔가 좀 더 안전한 삶을 살 권리가 사실 있는 건데, 이런 건 어때요? 그 OX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래도 나는 너무 내가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왜? 그거 하지 말고 잘한 거 뭐 없나? 윤석열 정부 안전 관리 잘한 거 빨리 말해봐. 안전 관련해서 우리의 안전, 우리 일상의 안전에 대해서 잘한 거. 일상의 안전에서 잘한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해봐 좀. 생각해봐.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뒤늦게나마 마약과의 전쟁. 마약과 전쟁하는 거, 거는. 마약 때려잡기 하는 거, 이거는 좀 주변에서 마약의 이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관심이 있어요? 어때요? 이게 어쨌든 그런 청소년들한테까지 마약에 손이 갔다는 거는 지금 나라가 개판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좀 나라가 딱 잡아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확실히 그 마약이라는 게 이게 청소년들한테도 유통이 되고 지금 청소년들한테 접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미지에 확실한 이미지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는 솔직히 그 승리 버닝썬 사건 이후로 그 마약에 대해서 관심을 확 가지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건 이후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발생이 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좀 정부 입장이나 아니면 좀 다양한 기관들이랑 좀 협업을 해서 이거는 어떻게 좀 해야겠다, 이거는 마약은.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그냥. 이 마약 잡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그래도 뭐랄까 지지한달까 그런 네. 입장인가 봐요. 자, 마지막 주제 넘어갈게요. 그 요즘엔 좀 얘기가 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69시간 주 69시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좀 아니지 않나? 뭐 이래가지고 요즘엔 또 그 얘기를 안 하시고, 또 워낙 또 바쁘시잖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기저기 또 뭐 일본도 가시고 미국도 가시고 하시느라 바쁘셔가지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69시간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좋았다, 좋을 것 같다 싶으면 O, 문제 있다, 바꿔야겠다 싶으면 X를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좋았다 O, 아니다 X. O, 괜찮았다 들어주세요. XX 세모 X. 세모? 영수 씨 왜 이래? 저도 약간 세모. 예. 그러면 세모부터. 은영 씨 왜 세모? 개인적으로 69시간이 뭐 강제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행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번에도 이제 시사국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이제 뭐 건강학적 측면에서도 확실히 69시간은 많이 무리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한철 장사나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있죠. 있어. 직종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집중해야 되는 시기에 그 집중하는 시기에 그게 투여가 되면은 좀 더 그 집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일괄적으로 모든 업종에 뭐 69시간을 허용한다는 것보다는 직종이나 그런 특성에 맞춰가지고 그런 걸 허용을 해주면은 그 직종한테 오히려 좀 더 직종의 산업군에서는 좀 더 오히려 뭐 생산성이 효율성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모든 산업 직군에 적용하는 건 저는 반대하지만은 필요한 직종의 한철 장사 뭐 이런 특수한 직종 있잖아요. 그런 거에 해서는
이것들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저는 좀 한번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영수 씨는 왜 세모였어요? 취지는 이해하죠. 딱 말한 그대로예요. 그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시간을 갈아 넣어서 하는 산업군들은 거의 다 부가가치가 낮은 거예요. 근데 부가가치가 높은 걸 하려면 이제 양을 많이 투입하거나 질을 높게 만들어서 하는 거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끝났거든요. 격을 높여야 되거든요. 격을 높이려면은 그냥 노동시간 때려 넣어가지고 산출해갖고 딱 나오는 이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장려하지 마시고 그 노동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이 세상을 바꿔갈 수 있도록 하는 쪽들이 맞지 않나. 이건 뭐 시간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노동에서 그것만 하나 더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전 정부보다 현 정부가 뭐랄까 노조에 좀 더 각을 세운달까? 노조랑 좀 덜 친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되게 뭐라고 표현해? 탄압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되게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기조에 대해서 뭐 건설 노조 이슈도 있을 것이고 또 있을 텐데 이런 노조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나가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지 OX 한번 해볼게요. 예. 노조 대노조 강경 기조는 옳다 아니다 그렇게 하면 노조랑 친화 좀 이렇게 상생으로 가야 된다. X 하나 둘 셋. 오 반반 오 반. 이거는 의견이 많이 갈려. 강경하게 가는 게 좋다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영우 씨는? 저는 민주당 지지자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노동개혁이나 이런 거에는 거의 한 게 없어요. 지금 와서 결과치를 보면. 근데 노조 같은 경우에도 오죽하면 그러겠냐라는 거는 있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누리고 있지 않나? 뭐 고용 세습이라든지요.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정치가 이해관계 조정인데 그분들만 이해관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불법적 일을 지금까지는 불문율에 어느 정도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눈을 감고 지내왔던 부분들은 있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번 MZ들이 만든 노조가 따로 있고 뭐 또 그런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들도 노조도 이제는 참작을 해서 좀 다른 형태로 노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대별로 지금까지 앞에 노조 해왔던 것은 뭐 취지는 알겠지만은 불법적인 것도 있고 문제가 많다. 미소님은 동그라미였죠. 네네. 강경 기조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도 약간 영수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노조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구나. 네, 저는 별로 그렇게 이미지가 좋지가 않아서 조금 더 강경하게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은영님은 왜 세모? 아유, 저 오로했어요. 오했어요. 오했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노조에 대해서 이게 뭐 그런 세습 정책이 많이 있고 막 이렇게 노조의 약간 특권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뭔가 이게 노조의 본질이 맞나라는 의문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노조가 가지고 있고 뭐 노조가 이제 정당하게 근로자들을 위해서 외쳐야 되는 권리 같은 게 있을 텐데 세습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거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고 노조가 지금 뭐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뭔가 본질에서 뭔가 호도되고 좀 약간 오염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지금 노조들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만약 강경하게 대처를 안 했을 경우에는 결국에 뭐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기아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세습 아니면은 뭐 약간 불법적으로 이제 뭐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약간 찔러주거나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고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뭔가 그 외부 효과는 결국 취업을 하려고 준비한 취업 준비생들한테 전가가 된다는 거니까. 역시 그 이슈가 다들 되게 민감하구나. 왜냐하면은 저는 취업을 하려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어찌 보면 이게 스펙이나 정형적인 뭔가 지표 없이 그냥 그런 혈연이나 뭔가 그런 노조에 대한 그런 혜택으로 고용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이게 청년들에 대한 괴리감이나 이게 박탈감이 더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뭐 시장에 대한 건전성도 해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고용 세습하는 노조가 많지는 않거든요. 다는 아니고 사실 굉장히 일부인데도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부터 꺼내는 걸 보니까 그 이슈가 주는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조 자체를 악마화해가지고 풀려고 하면은 정치 윤석열 대통령 이 이슈를 못 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래도 강경할 땐 강경하게 가면서도 당근도 있어야 사람이 따라가거든요.
윤슬님은 왜 그렇게? 노사 관계는 동반자죠. 그렇기 때문에 탄압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화로 풀어야죠. 그 케케묵은 어떤 그런 거를 파낸다는 느낌? 물론 불법은 처단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억지 춘향으로 이제 여론 조성을 위해서 이제 내가 뭔가 치적을 쌓기 위해서 이제 노동 하나 때려잡았다, 노조 하나 그걸 하기 위해 보여주기식. 예, 약간 좀 그것만 파서 이제 캐캐 묵은 거를 이제 드러내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이랄까, 처벌의 대상 그런 걸로만 본다는 시각이 너무 강해서 좀 그거는 이제 한 발 물러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야, 진짜 노조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 노조에 대한 뭐랄까 불만이나 반감이나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사실 뭐 다 얘기할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지난 방송보다 나은 것 같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왜? 아예. 지난 방송 이렇게 했던 것 같긴 한데 안 나가잖아. 안 나와요. 오늘도 잘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잘릴 것 같아. 댓글에 막 이제 은혁 누구야 이러면서 오늘 은혁 은혁 누구야? 엄청 몸이 엄청 살았어 보니까 지금 오 하고 싶은데 세모로 지금. 근데 오늘 얘기해봤는데 뭐 그런 거 있어요. 이제 평소에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를 많이 하나요? 정치 얘기나 윤석열 얘기 해요? 저 별로 안 해요. 별로 안 해요? 네. 어때요? 문재인 때는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뭐 별로. 관심을 가져야 되긴 하는 것 같은데 좋은 얘기가 안 나오고 다 욕이니까. 맞아요. 계속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아 그래요? 그러면 주변에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친구도 많이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그 행적보다는 좋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긴 하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뭐 모르겠어요.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 것 같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네, 그래요.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데 가서는 예를 들어 윤석열 욕하는 게 상식인 자리도 있을 거고 그쵸. 어떤 데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 칭찬하는 게 상식인 자리도 있을 거고 그쵸. 근데 가면 어때요? 근데 그런 거에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고 조심하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좋게 말하거나 안 좋게 말하는 건 다 이제 어찌 보면은 각계각층의 뭐 어떠한 위치에 있을 때마다 그 시선이 달라지잖아요. 뭐 내가 어떠한 직종이나 어떠한 뭐 산업이나 어떤 위치에 있을 때마다 그 어떤 적극적인 효과로 인해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아예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정부를 좀 옹호하는 편이긴 하지만 나쁘게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뭔가 그 문맥적 논리나 뭔가 근거를 찾아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비판하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냥. 저는 방송에서 우리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20대 분들 중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이 좀 적은 편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은혁 씨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얘기하면은 거의 그 비슷한 비율로 나랑 의견이 다른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20%라는 것도 저는 솔직히 잘 안 믿기는 거거든요. 예, 그냥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집단에 있는 그 효과 때문에 그게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뭐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떤 기저 배경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문재인 정부를 네. 나까지 이렇게 했잖아. 나까지 윤석열 정부를 비판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얘기가 뭔가 그래도 뭔가 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뭔가 이해가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생각도 공감을 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너무 약간 당리당략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무조건 얘는 아니고 얘는 맞다. 약간 이런 식의 관점을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다 틀리고 약간 이런 거가 그런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건전하게 뭔가 부족한 부분은 적당히 비판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조금 잘못했다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왜 정치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 당리당략에 맞춰가지고 그런 행동들과 말에서 약간 그게 나오지 않는가. 오늘은 그래서 좀 그 속시원하게 얘기 좀 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건 바이 건 다르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 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좀 좋게 생각했던 부분도 다른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그 관점을 바라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비판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조금 약간 안목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영수님도 마지막으로 오늘 어땠는지.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의 20, 30대는 말랑말랑해요. 뇌가 받아들일 줄 알거든요. 이념과 사상으로 갈라치기 하는 시대가 끝났거든요. 586이랑 다르다. 네, 그게 5, 60대 분들이 아직도 그러고 사는 거거든요. 그 정치가 그렇게 되니까 유튜버도 그렇게 되고. 근데 20, 30대는 지금 얘기하다 보면은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동거 가자 말이야 동거. 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오픈 마인드. 예. 얼마나 좋아. 아니 그리고 뭐 설득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민주주의죠. 생각이 다르다는 거 얘기하고 깔 때 까고 뭐 칭찬할 거 하고 다른 편이 잘하든 못하든 그건 또 잘한 대로 얘기해주고 그런 거죠. 인슬님은 어땠어요 오늘? 아 저는 할 말 다 했어요. 아 진짜? 아 내가 다 뿌듯하다. 아 진짜요? 말 다 안 하신 것 같은데. 좀 아쉬운데요? 아니 딱 그 말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다 했기 때문에. 아 생각하고 온 거 다. 예, 그리고 훨씬 더 좀 더 프리한 분위기에서 이제 맥주와 곁들여서 얘기를 하니까 좀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랑카우 같이 이제 네. 말랑말랑한 그런 의자도 벌써 말랑말랑해가지고 네, 말랑말랑. 불편해 죽을 뻔했어요. 이런 의자 싫어해가지고. 아, 어쨌든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는 분위기 속에서 아주 유익했던 시간이 아니지. 아니셨나? 아니셨나?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출범 1년밖에 안 돼서 하려고 하는 단계이기도 해서 사실 저희가 지금 당장 평가하기엔 좀 이르지 않나 싶기도 해요. 네, 섣부르다. 그러면 몇 년쯤 되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년은 2년? 네. 내년에 한 번 더 해요 이거. 한 번 더 갈까요? 자 마지막 단단님. 그 시사곡 촬영할 때 만났던 분들 이렇게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고요. 그리고 김규화 기자님 실물이 훨씬 나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실물이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 돌아갈 때 이 얘기를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지난 방송에서 다 못한 이야기들 한번 저 속시원히 얘기할 수 있는 사실 본인들이 억울했을 거야. 방송 너 얘기 뒤에 다 얘기했는데 안 나가고 여러분 방송 나가면 이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것도 한번 털어놓고 실제로 이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가 어떤지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렇게 딱 들었을 때 거기에 또 어떻게 또 반응하는지 이런 거 한번 모아봤습니다. 모아서 얘기했는데 오늘 또 이태원 얘기도 듣고 너무 좀 말씀은 그 방송 때 얘기하셨어요? 못했죠. 그렇구나. 나도 처음 들어가지고 너무 놀라긴 했는데 자 아무튼 윤석열 정부 1년인데 이제 앞으로 4년 남았죠. 앞으로 4년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의 마음을 얻을 기회는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 잘하시길 기원하고 근데 기자들은 또 잘하는 것보다 이제 잘못한 거를 이제 찾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뭘 또 잘 못하고 계시는지 또 이건 칭찬 안 할 수 없다. 뭘 잘하는지 앞으로 또 KBS도 열심히 취재를 할 테니까 여러분도 KBS 뉴스만 사랑해 주시고 자 제가 그러면 이런 거 원래 안 하는데 제가 이제 유튜버니까 제가 사이버 레카거든요. 근데 이제 역시 KBS가 이제 원조 레카 아니겠습니까? 원조 레카. 자 레카 K 하면 여러분이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이거 오 들면서 하나 둘 셋 오 들면 레카 K 하면 화이팅 이거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부탁할게요. 하나 둘 셋 레카 K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밤. 분명히 윤석열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문재인 얘기 자꾸 하지 마. 뭐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시는 아니 이게 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시는 분들을 술을 많이 마시는 술린이라 그런가? 술 이거- 먹으면 문재인이 생각나나 봐.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빠지는 큰일 났네. 거야. 평산 책방에서 뭐 가는 거 아니야? 내일.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거는 조금 뭐 어떻게? 알겠다. 이거 뭐